오늘 인물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less is more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 모더니즘을 아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장식적인 어떤 디자인의 형태, 뭐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향하려고 했던 뭐 건축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군더더기 없이 아주 이것으로 충분해. 어떻게 보면은 무인양품의 지금 슬로건하고도 이 결이 이어지는 less is more. 뭐 적은 게 더 뭐 괜찮은 거. 뭐 한국말로는 제가 적절히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문장을 하셨던 분이고 가장 유명하게 무지의 말인 줄 알았다. 그래요. 본류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미즈 반데어로에라고 하는 분이 아주 힘줘서 말했고 그게 유명해졌던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미즈 반데어로에가 만들었느냐라고 보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누가 말했든 제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의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즈 반데로에가 대표적으로 한 거로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격언 중에 또 되게 유명한 말이 God is in the details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많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치. 우리가 아주 굵은 선의 어떤 거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우리 아주 군데군데 디테일에 마치 신이 잠깐 이렇게 발길을 한 것처럼 숨어 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로도 되게 유명해요. 그죠? 이런 격언에 더해서 건축계에서는 현대 건축을 열어젖힌 파이오니어라는 표현을 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런 주거라든지 오피스 건물, 이런 빌딩들, 현대 건축이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보통 이분이 열어젖힌 걸로들 봐요. 물론 이분이 유일한 건 아니죠. 뭐 르크로비지에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함께 열어젖힌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분으로 평가받습니다. 현대 건축을 열어젖힌 파이오니어다라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더 또 특이할 만한 건 그런 거죠. 제가 어딘가에 포스팅에서도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도 몇 개가 올라가 있지만 바우하우스는 왜 14년밖에 안 된 학교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 14년 전체 기간 중에 마지막 한 2년 정도를 교장을 했던 세 번째 교장이자 마지막 교장이셨어요. 나치의 어떤 압제가 막 몰려올 때 이 뭐랄까요 혁명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던 그 학교 바우하우스에 대한 탄압의 기미가 좀 보이자 자발적으로 이 학교를 문을 닫아버렸던 우린 여기까지 하자라고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제가 타이틀로만 이분의 이야기들을 쭉 드렸는데도 어떠세요?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고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삶과 대표적인 작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체 작품을 다 다루진 못해요. 제가 뭐 건축에 뭐 깊이 있는 조예가 있거나 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이 어떻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한 인물의 삶을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 빠질 수 없는 이야기들 작품에 대한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생물 연도를 한번 봅시다. 1886년부터 1969년까지 생존하셨던 분이죠.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비교적 최근까지 사셨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이 어땠다 이때부터 들어가기보다는 실제 현업에 들어가서 뭔가 공부하고 실습하고 학습하고 경험을 쌓는 그 20대 때 기간부터 좀 출발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실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간 20대 초중반에 어떤 일을 했나라고 보면 이분은 이분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견습생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보내시거든요. 누구냐? 페터 베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이 되게 늦었죠. 통일이 되게 늦었고 국가가 뭔가 공업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뭐랄까 필요성을 인식을 했던 터에 국가 차원에서 뭔가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공업을 키워야 되겠고 그러자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들, 공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모임, 독일 공장 연맹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좌장 같은 역할, 체어맨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건축물들을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현대적이었어요. 그런 분 밑에서 공부했고 인턴 같은 걸 했던 거죠. 근데 그분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보시면 뭐 거성들이죠. 맨 좌측에 보시면 발터 그로피우스, 바우하우스라는 학교를 만든 초대 교장이죠. 그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스 반데오로에도 같이 일을 해요. 인턴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일도 같이 많이 하고 생각도 나누고 하면서 동지로 커 나가죠. 그래서 발터 그로피우스가 교장을 한 바우하우스에서 한 10년 가까이 막 지쳐가지고 2대 교장 금방 나가고 3대 교장 네가 좀 맡아줘. 발터 그로피우스한테 부탁을 해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막역한 사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 그 르코르비지에는 참 우리 현대건축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예, 이분 역시 페터 베렌스 밑에서 공부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미묘하게 겹치긴 하는데 이 세 분 간의 실제 교류가 있었는지는 좀 불명확해요. 아무튼 현대건축을 열어젖힌 이 트리오들이 한 회사에서 일을 했네라고 하는 걸 보는 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의 비슷한 결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분들의 작품을 보면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 미즈 반데어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즈 반데어로에가 20대 때 뭐 처음부터 자기 사무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페터 베렌스 밑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건축들을 했겠죠. 주로는 주택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작은 단위의 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연습을 해 나갔는데 주로 했던 그 디자인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20년대만 해도 이런 신고전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네오클래시컬한 풍의 주택을 많이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이런 장식적인 요소의 신고전주의 풍의 그림들을 발주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을 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사회 초년생의 미즈 반데오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네오클래시컬한 디자인들을 초반에 많이 풀어내요. 주택으로. 근데 동시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세 인물들 혹은 더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젊은 집단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1914년부터 18년까지 뭐가 터지죠?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죠? 1차 세계대전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합리적인 거를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합리적인 이성을 믿을 만한가? 진짜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합리적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참호를 파가지고 사람을 몇십만 명까지 죽이면서 비인간적으로 하는 게 말이 돼? 자성의 목소리가 젊은 사람들부터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 환경을 같이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벽이 있고 우리가 문이 있고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적인 거를 왜 그 아름다운 기능성을 군더더기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이렇게 장식으로 더 덮어버리는 건가? 이게 맞아? 라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이제 젊은 세대의 건축가들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주택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의견도 교류하고 공모전에다가 이런 작품도 출품을 해요. 미즈 반데오로에가 30대 중반에 공모전에 출품을 했던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게 프리드리히 슈트라세 스카이스크레이퍼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21년도니까 미즈 반데오로의 나이로 치면 될까? 한 30대 중반 정확히 그 정도 되겠네요. 지금 아마 사진이 흐릿해가지고 왜 남아있는 사료가 요거 정도밖에 없어서 좀 뭐 확실히 보실 수는 없을 수 있는데 거대한 고층 건물이죠. 그리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강철 구조의 프레임이 있고요. 반투명 유리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높은 건물이 많이 없었을 때고 이렇게 높이 지을 수가 없죠. 근데 강철이 나오면서 비로소 이 높이 쌓아 올림에 있어서 벽이 아니어도 됐던 거예요. 강철을 골격으로 딱 지지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벽이 자유로워지겠죠. 거기를 굉장히 불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전면을. 우리는 지금이야 익숙하죠. 빌딩들 이렇게 커튼월로 유리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익숙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디자인이 탁 나왔다. 공모전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사회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 작품의 명이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는 요 보면은 어떤 모양이 좀 떠오르세요? 벌집, 허니콤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즈 반데로에는 허니콤. 그러니까 평면 자체도 어때요? 되게 전위적이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어디 뭐 미래 신세계를 그린 뭐 에반게리온 같은 데 나올 법한 이런 실루엣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가 되게 파격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호불호가 많이 갈렸고. 근데 1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했던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화제가 됐던 작품이었던 거죠. 미즈 반데로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 건물을 보고 본인이 표현을 하거든요. 뼈와 피부의 건축이다 라고 명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들으면 좀 뭐랄까 너무 직설적이긴 한데 뼈와 피부의 건물이다라고 자기의 건축을 표현한다는 거 굉장히 언어적인 감각도 뛰어나셨던 분이 아닐까 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0대 중반에 이런 걸로 파장을 한번 일으켜서 충격을 던져줍니다. 미즈 반데로에는 그러니까 생활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면서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각을 표현을 할 때 매체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클림트 같은 경우도 그림의 화풍이 확 변할 때 당시 보수적이었던 뭐 오스트리아의 미술가 협회에 반대해서 너무 고전주의 양식에 얽매여 있는 거 난 싫다. 새롭게 나는 분리주의를 할 거다. 그러면서 뭘 했죠? 잡지를 발간하잖아요. 베르사크룸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 미즈 반데로 역시도 같이 이제 모인 동료들하고 잡지를 발간해요. 그러니까 한 변화를 이끌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접근이지만 또 중요한 접근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봅니까? 표지만 보셔도 아주 아방가르드하죠. 여기 보면 아방가르드 적혀 있어. 잡지명이 G야, G. 오늘 매거진 B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1923년이잖아요.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표지에 딱 G라고 적혀 있고 아방가르드 저널 오브 아트, 아키텍처, 디자인 앤 필름이다라고 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런 잡지를 통해서 역설을 했던 거죠.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죠? 이런 활동들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미즈 반데로에는 드디어 이 26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40살, 40의 나이에 드디어 보편적인 수요가 있던 주택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담은 주택을 선보이게 돼요. 지금 보시는 울프 부부를 위한 이 주택을 짓는데 보통 그 전까지만 해도 뭐죠? 신고전주의가 거의 유행이던 시기에 지금 주택만 봐도 어때요? 컬러 사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현대적인 주택하고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그죠? 드디어 상업적인 프로젝트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설득을 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0살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택 프로젝트도 되게 인상적이었어가지고 비록 외관이긴 하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드디어 40살쯤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 40 초반, 그러니까 41살, 2살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1927년 기념비적인 프로젝트. 제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에서 드디어 혼자 개인으로만은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드디어 근데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들이 모여서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구까지도 아니더라도 하나의 동 정도를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란 이런 거야. 우리의 생각은 이래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돼요.
그만큼 동료들도 영향력이 생겼고 미즈 반데오로의 자체도 영향력이 생겨서 드디어 지구 단위의 어떤 계획들로 프로젝트를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27년에 있었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 전시 이 뭡니까 이 기념비적인 프로젝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거 했어. 한번 놀러 와. 포스터 디자인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기 보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Die Wohnung이라고 돼 있죠. 이게 제가 독일어는 잘 못하는데 주거라고 하더라고요. 주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거.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리고 그 이것까진 모르겠다. 베르크분트 뭐 이건 모르겠고 이 전시 기간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 펼쳐졌던 전시인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그림은 뭐냐라고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오 클래시컬한 주택 양식을 대변하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인테리어 사진은 어떻게 보면 현대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딱 이거는 그때의 전시 포스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들이 배격하려고 하는 과거 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지워야 하는 역사적 잔재 정도로 보이는 인테리어의 전형을 풀어낸 사진이겠죠. X차, 와, 굉장히 볼드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뒤에 보면은 어렴풋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떠세요? 굉장히 장식적인 주거 인테리어 내부의 모습이죠, 그죠? 이런 걸 없애고 우리는 새롭게 보여줄게라고 해서 전시를 들어갑니다. 이게 이른바 바이센호프 프로젝트라고 해요. 바이센호프라고 하는 지역명을 딴 프로젝트로 불리거든요. 1927년에 했던 프로젝트고 디 보능 슈투트가르트 안에 있는 바이센호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요 보시면 어때요? 하나의 조그만한 대학교 캠퍼스 같은 정도의 느낌의 단지잖아요. 근데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그런 주택들이 모여 있죠, 그죠? 어느 정도 파일럿 프로젝트를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만한 크기라고 보여요, 그죠? 여기 보면 각 재밌는 게 각 동마다 지금 보면 기라성 같은 건축가들이 한 동씩 맡으셔서 디렉터로서 활동한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여기 글자 보이시나요? 르꼬르비지에도 사동 어디? 여기를 맡았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르꼬르비지에가 한 동을 맡아서 참여하고요. 여기 스승님 페터베렌스 보이시죠? 5번이 어딨나? 여기 요 동을 또 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7번 발터 그로피우스 보이시죠? 7번 어디서 왔는지도 표기되어 있네요. 데사우에서 온 발터 그로피우스. 이거 재밌죠?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으니까 그때 데사우에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래서 발터 그로피우스라는 분이 만든 동이 요건가? 7동? 그리고 미즈 반데오로에도 이 프로젝트 바이센호프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으시거든요. 그만큼 미즈 반데오로에가 이미 이런 집단에서는 리더 역할을 할 정도로 이제 명망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미즈 반데오로에 역시도 9번 뒤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 큰 동 하나를 맡아서 수행하시게 돼요.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시게 되죠. 그래서 뭐 제가 다 몇몇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뜻만 봐도 어때요? 진짜 별들이 그야말로 다 총합 모여가지고 지구단지를 만든 거죠. 그게 실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이센호프 주거단지 프로젝트예요. 보시면 어때요? 앞에서 보셨던 이런 모습들이 실체화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흑백 사진이 아니라 컬러 사진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있는 독일의 어떤 작은 도시의 모습이라고 해도 믿길 만큼의 현대적인 모습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진을 좀 디테일하게 뒤에서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1927년 이 바이센호프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주거의 모습들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즈 반데오로에가 그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에 설계한 것은 집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이다. 딱 이 한 문장으로 이 프로젝트가 뭐다라는 게 딱 보이죠, 그죠? 이게 미즈 반데오로에가 실제 맡았던 아까 한 동의입니다. 외관을 보시는 거죠. 재밌으신가요? 자, 보시면 어떠세요? 그
정말 이 바이센호프라고 하는 지구 단지 안에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별들이 모였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죠? 개별적인 디테일들 한 동 안에 있는 인테리어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발터 그로피우스 바우하우스의 교장 초대 교장이셨던 분이 맡았던 동에 그분이 만든 실내 모습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현대적이죠. 놀라운 건 여기 들어가는 조명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거 바실리 체어잖아요. 마르셀 브로이어가 만든. 그리고 이것도 마르셀 브로이어 작품이에요. 다. 그리고 이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조명도 다 어떻게 보면 바우하우스 학생들이 실제로 만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인 지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런 면면들. 요 의자는 미즈 반데어로에가 릴리 라이히라고 하는 또 영혼의 콤비 의자와 관련해서는 콜라보를 아주 즐겨 했던 그 여성분이 계시거든요. 그 같이 만들었던 MR10이라고 하는 의자예요. 10 맞나? 14였나? 12였나? 아무튼 MR 의자 시리즈 되게 유명하고요. 나중에 컬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책장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이런 양식들, 창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왜 디보능이라고 해서 그 전시 포스터에서 보셨던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매우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전시를 보고 어떻겠어요? 경악했겠죠. 그리고 뭐 일종의 카페테리아처럼도 보이고 뭐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보이고 그죠? 이런 가구 하나하나들이 보면 우리가 한때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보면 뭐 미드 센추리 모던 해가지고 굉장히 막 열광하고 했잖아요. 뭐 한때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미드 센추리 모던이라고 하는 건 사실 1950, 60년대에 정확히 말하면 이 바우하우스의 흐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좀 더 다른 형태로 뭐 발전했던 형태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유행이 된 건데 사실 그 출발을 어디냐라고 놓고 보면 이때인 거죠. 1920, 30년대. 그래서 이런 가구의 디테일들, 모습들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오늘날 어디 뭐 우리 잘 가꾸어진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있을 법한 굉장히 모던한 외관이지 않습니까? 전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이런 침대 하나의 디테일도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주방의 모습들. 그 1920, 30년대에 그 바이센호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바우하우스에서도 왜 자체 학생들의 전시를 해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전시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되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껍데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불필요한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도 많이 묻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주방의 모습들도 보시면 여성 혹은 뭐 그때는 여성이 주로 주방을 맡았었으니까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하는 주방 시설을 되게 시스테믹하게 단촐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사상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놓이는 이런 주방 용품들 같은 경우도 바우하우스 여성분들, 학생분들이 디자인을 많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색감도 좀 보여드리면은 색감 보세요. 컬러 팔레트 보시면 굉장히 놀랍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뭐 디자이너들이 흔히 요즘에 쓰고 있는 컬러 팔레트라고 하는 개념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당시에서부터 출발했구나를 좀 알 수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또 옥상 정원이거든요. 왜 르꼬르비지에가 되게 강조하는 게 건축에서 그 옥상 정원의 활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 특히나 그 녹색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서 겪을 수 있어야 되고 옥상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그런 개념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외관들 굉장히 현대를 넘어서서 그냥 미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모습들 그죠? 그러면 1927년에 제가 미즈 반데로의 나이에 4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요. 이제 29년으로 가게 되면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미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였고 명망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929년이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지고
어느 정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기면서 경제를 좀 회복하면서 야, 우리가 패전국이어서 되게 면이 좀 상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는데 이걸 한번 쇄신할 기회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다른 국가들한테 우리 독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독일이 많이 달라졌고요. 앞으로는 굉장히 미래 진보적으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웃 국가들한테도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 될 거예요를 보여줄 필요가 있던 시기였거든요. 딱 20년대 후반이 때마침 이제 엑스포가 열립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그래서 이제 엑스포 하면 뭐가 되죠? 각 국가마다 와가지고 전시관을 만들잖아요. 전시관을. 그래서 국가별로 자기의 성격, 그 당시에 어떤 나라적 특색을 각자가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게 되죠. 그때 이제 독일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쪽이 이제 미즈 너 잘 만들잖아. 한번 와서 우리 독일의 어떤 미래 청사진을 닮아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줘라고 주문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파빌리온을 만듭니다. 전시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떠 있죠. 굉장히 떠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독일의 모습을 추상화해서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관을 한 번쯤 보셨던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파빌리온이고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빌리온의 내부 모습들 혹은 영상들은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아름답게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930년 되면, 그러니까 다음 해에 이거를 일단 폐쇄해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전시 끝나면 없애니까. 근데 이게 너무 역사적으로 그 유서 깊은 곳이기 때문에 복원을 합니다. 80년대 복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습 보면 복원돼 있는 모습인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희귀하고 비쌌던 자재들, 대리석들 쓰고 굉장히 평면적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후의 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굉장히 평면적이고 구조적인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내부도 역시 이런 자재들 보이시죠? 자재들. 그리고 여기에 수변 공간들. 그죠? 안도 할아버지 생각난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현대 건축의 아들들이다라고 한 사람들 치고 이때 당시에 미스 반데오로에 같은 영향을 안 받은 분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요. 물론 또 뭐 파고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근데 미스 반데오로에 역시도 무에서 뭔가를 만들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사조는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보면 정확히는 그 네덜란드에서부터 왔어요. 19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의 데스테일이라고 하는 사조가 출발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분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몬드리안 알죠? 몬드리안이라고 왜 네모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몬드리안도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데스테일 조류의 선구자이셨거든요. 그 외에도 뭐 토마스 리트펠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네덜란드에서 더 선적,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그리고 되게 구조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2D뿐만 아니라 3D까지 공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자유롭고 평면적이고 단순하게 풀어야 한다는 이런 사조들을 19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역설을 했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발터 그로피우스나 미즈 반데오로에 같은 분들이 바우하우스를 설립을 하고 이후에 활동들을 하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넣고 새로운 거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영향을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여기 의자 보이시죠? 요 의자. 제가 얼마 전에 릴스 쇼츠에서 한번 다뤘는데 이 의자가 지금 가격으로 하면 1,500만 원 정도 해요. 비싸죠? 요 의자 1,5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전시관을 만들고 나서 내부에 배치되는 가구라든지 인테리어의 뭐 소품들, 의자들 뭐 이런 거 다 직접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즈 반데오로에가 의자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게 제일 유명한 의자가 이 바르셀로나 체어예요. 근데 뭐 제가 요 부분을 꼭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 릴리 라이히라고 하는 분이 없었으면 사실 뭐 실제 증명도 됐고 의자에 있어서만큼은 미즈 반데로에가 그토록 훌륭한 작품들을 못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확히 릴리 라이와 협업한 기간 동안 주옥 같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MR 시리즈도 그렇고 릴리 라일이랑 헤어지고 한 10년 정도 좀 넘게 협업하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의자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미즈 반데로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너무 미즈 반데로에가 만든 의자다라고 좀 강조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훌륭한 조력자이자 협업 파트너가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뭔가를 하나 보여주게 된 거고 미즈 반데로에는 주택에 있어서 이제 정점을 하나 찍게 됩니다. 이게 1930년 그 다음 해죠. 빌라 투겐다트라고 해서 지금 체코의 한 도시 브루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주택인데요. 어떻게 보면 뭔가 주택을 그동안 현대적으로 풀어왔던 미즈 반데로의 최고 정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도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지정이 됐던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체코를 한번 놀러 갈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빌라 투겐다트 내부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 외부고 그야말로 그의 철학, 평면을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터져 있으며 군더더기 없고 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벽면 자체도 유리로 통유리로 이렇게 자유를 획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내부도 그렇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MR10이라는 의자입니다. 아름답죠, 곡선.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스틸 파이프를 구부려 가지고 뭔가 만든다는 게 또 되게 신기했고 이렇게 왜 뒤에 받침 없이 이렇게 지지하는 구조를 캔틸레버 의자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당시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1930년에 빌라 투겐다트라고 하는 주택이었고 그 사이에 바우하우스에 부임하게 돼요. 마지막 교장으로. 발터 그로피우스가 이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야 네가 좀 맡아줘. 나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 오케이. 32년도에 이제 들어가세요. 바우하우스에. 그래서 이제 기라성 같은 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뭐 바실리 칸딘스키라든지 이런 마이스터들하고 같이 교장쌤으로서 마지막을 함께하죠. 바우하우스에. 지금 보시는 요 건물은 사실 데사우예요.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베를린에 있다가 데사우에 있다가 베를린이 아니구나. 첫 번째 도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데사우로 이동했다가 마지막에 베를린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아주 허름한 뭐 전화 뭐 우편 무슨 뭐 공물을 개조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도망가듯이 마지막에는 바우하우스 학생들이 옮겨가요. 왜 그랬냐? 보통은 되게 자유롭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를 지금도 비슷하지만 되게 좌익 성향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나치가 창궐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학교를 불안하게 봤고 되게 감시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재정적으로도 압박이 들어오고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압박이 좀 덜한 곳으로 가서 피하듯이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초라하게 하는데 미즈 반데로의 이 성향이 또 되게 시원하시고 화끈한 게 이럴 거면 그냥 학교 접어. 나치가 우리 목 옥죄고 그냥 우리 그만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만두자.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자발적으로. 멋지죠? 전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바우하우스 이후에 미즈 반데로에는 미국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에 또 건축이나 이런 쪽 학장이 되셔서 여러 산업에서 그러하듯 독일에서 미국으로 기술이 이전되는데 건축 쪽에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그걸 옮겨가셔서 미국의 그 수많은 빌딩들을 관여를 하시죠. 근데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 이 텍스트들만 봤을 땐 나치의 압제에 의해서 학교를 닫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망가듯이 미국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쫓기듯.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놀라웠어요. 철저히 이분은 이 제 해석도 틀릴 수 있지만 이분은 건축과 작품을 너무 사랑해서 그걸 발주하는 주체가 누구든 난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독일에 헌신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 실제로 히틀러한테 잘 보여서 뭔가 건축가로서 독일
나치 아래에서라도 성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여러 개를 보여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작품을 막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보여주거든요. 히틀러한테. 히틀러가 유일하게 미즈 반데로의 작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 했대요. 이 가스 스테이션이거든요. 오늘날 치면 뭡니까 이거? 주유소 디자인이에요. 놀랍죠. 딱 근데 이제 뭐랄까요? 미즈 반데로의 스타일을 아시겠죠. 이렇게 풀었을 때 히틀러가 드물게 이건 멋지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외에 어떤 미즈 반데로의 스타일은 우리 대독일 제국의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왜 그러냐? 놓고 생각해 보면은 뭐 얘기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뼈대만 앙상하게 있고 유리로 점철된 건물들은 대독일 제국의 어떤 위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의 건물 어때요? 이렇잖아요, 그죠? 무슨 로마 시대 때 양식이 온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를 나중에 건축 사조에서는 이제 브루탈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막 이렇게 브루탈, 뭔가 이게 어원으로 보면은 뭐 약간 짐승 같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뭐 뭔지 아시겠죠? 이 덩어리 같은 이런 사조를 추구했던 독일 제국이다 보니 미즈 반데로에는 별로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즈 반데로에는 시무룩해서 여기선 안 되겠네. 그렇죠. 구러시아 이미지도 맞아요. 브루탈리즘이 러시아, 소련에서 제일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네요. 브루탈리즘. 그래서 요 것들을 이제 지향하는 아치였기 때문에 내가 독일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나 보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시는 거죠. 가서 요런 세종문화회관 단결된 느낌, 그죠?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는 건물을 나치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전체주의이다 보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지들이 필요했겠죠. 그에 비추자면 현대건축 느낌의 이분의 미즈 반데로의 성향은 안 맞았을 거고,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보시는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대학의 이 크라운 홀이라고, 이것도 건축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건물이거든요. 미즈 반데로에가 설계하신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걸 만들고 확장이 돼서 후학도 키우고 교육도 하고 프로젝트들도 이제 하죠. 미국과 시카고 등등 전역에 필요한 고층 건물들, 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1958년에 만들어졌던 시그램 빌딩, 너무 건축사에선 되게 유명하고 정말 유명하죠. 외관이 딱 반듯하게. 그래서 사실 이 건물을 오마주해서 한국의 저기 청계천 근처에도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 미즈 반데로의 사무소에서 그 공부하셨던 건축가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빌딩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이때 탄생을 한 거죠.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1958년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사실 미국에 처음으로 이 정도의 건물이 들어왔던 건 또 다른 레버하우스라고 있거든요. 뉴욕에.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양식을 완성을 했고 그걸 일관되게 보여줬어요. 재밌는 건 요거에 처음 나왔을 때 호불호가 엄청 갈렸대요. 불호가 좀 더 많은. 그래서 이 미즈 반데로의 흐름을 쭉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미즈 반데로에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왔고 살아왔고 그 속에서 무슨 작품들을 남겼고 한 것들을 보시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빌딩 같은 걸 만들었네가 아니게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포인트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 안에 개인이 어떻게 던져져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돼서 밖으로 나왔는가가 우리 같은 미약한 존재지만 비슷한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335 모여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몸 컨디션 빨리 회복해서 또 다른 좋은 컨텐츠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